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전날 친정으로 가는 길이 3시간이나 막혔다. 새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0통. 내 휴대폰 배터리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겨우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대뜸 쏘아붙였다. 대하랑 꽃게는 샀어? 온 식구 수십 명이 너 하나만 기다리면서 밥도 못 먹고 있잖아. 조수석 선반에 놓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죽기 직전에 비명을 질렀다. 화면에 뜬 새언니라는 두 글자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집요하게 깜빡였다. 벌써 30번째 전화였다. 차창 밖고속도로의 차량 행렬은 호박색 용암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후미등의 붉은 바다는 내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차 안의 히터는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지만 나는 온몸에 뼈마디가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남편 태준이 운전대를 잡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진동하는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봐. 급한 일?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겠는가. 기껏해야 자기 집에 공짜 요리사로 나를 부려먹으려는 재촉일 뿐.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죽과 방향제가 뒤섞인 냄새가 폐부로 밀려들었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누를 수는 없었다. 마침내 화면을 밀어 휴대폰을 귀에 댔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새언니 민정의 날카롭고 당당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주하나, 너 어디서 죽었니? 전화는 왜 안 받아? 대하랑 꽃게는 샀지? 내가 살아있는 걸로, 신선한 걸로 사라고 했잖아. 어제 말한 킹크랩도 있지 않았지? 왜 아직도 안 와? 온 식구 수십 명이 배 곪고 너 하나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운전석의 태준에게도 똑똑히 들렸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친정. 여기가 어찌 친정이란 말인가. 피비린내 나는 입을 쩍 벌린 도살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나는 도사를 기다리는 양일 뿐. 수십 명의 식구. 나는 그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 상상할 수 있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쪽에 온갖 친척들이 가득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겠지. 시집간 착한 딸인 내가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부엌으로 직행해 그들을 위한 사내 진미를 차려내길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 친오빠 주혁과 나의 부모님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친척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주한이가 참 야무져요. 시집도 잘 갔는데 근본을 잊지 않아요. 나의 근본이란 언제든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이자 부르면 달려오는 공짜 파출부였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선반에 던져버렸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차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히터 바람 소리만 단조롭게 들려왔다. 내 생각은 그 전화 한 통에 이끌려 끝없는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한 장면 한 장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어릴 적 설날은 언제나 오빠 주역의 축제였다. 부모님은 오빠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사입혔다. 반면 나는 오빠가 작아서 못 입는 헌옷을 물려받거나 어머니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친척들이 물려준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을지 모를 옷들을 꺼내주며 건성으로 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계집애가 뭘 그렇게 새 옷을 밝혀, 어차피 시집 갈 텐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저 서러웠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기만 했다. 좀 더 커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오빠가 지방 전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수십 명을 불러 잔치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 한마디뿐이었다.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오빠 장가갈 돈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나의 대학 4년은 끝없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채워졌다.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여행을 가고 청춘을 즐기는 동안 나는 식당과 과외 학원을 전전하며 땀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다. 반면 오빠 주혁은 부모님이 준 돈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바꾸고 여자친구를 계속 갈아치우며 자유롭게 살았다.
내가 가끔 집에 전화를 걸면 어머니는 항상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주하나, 내 오빠가 요즘 돈이 부족하다는데 괜찮으면 좀 보내줘라. 남자애가 밖에서 고생이 많잖니. 나는 내 통장의 초라한 잔고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보냈다. 내가 동생이니까, 거기가 내 집이니까. 취업 후 나는 유명한 IT 대기업에 들어갔다. 죽기 살기로 일한 덕분에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내 수입은 수직으로 상승했다. 나는 드디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기다린 것은 부모님의 자랑이 아니라 더욱 노골적인 요구였다. 주하나, 내 오빠 결혼해야 하는데 여자 쪽에서 서울에 집을 사오라네. 네가 좀 어떡해?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며칠 밤을 새우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서 계속 바뀌는 데이터를 보며 어지럼증을 느꼈다. 내가 5년간 모은 모든 저축, 수억 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나는 그 돈으로 오빠 주역의 신혼집 계약금을 치렀다. 돈을 내던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착한 내 딸. 엄마는 네가 제일 효녀고 집안을 생각하는 줄 알았어. 새언니 민정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내가 집안을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여겼다. 친정에 갈 때마다 그녀는 미리 쇼핑 리스트를 작성했다. 수입 과일부터 고급 화장품, 심지어 자기 부모님의 영양제까지 모두 내 돈으로 해결했다. 어느 해에는 그들 가족 3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며 새언니가 내게 전화했다. 주하나, 우리 여행 패키지 좀 끊어줘. 너희는 아는 데 많잖아.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내 연차를 써서 그들을 위해 5성급 호텔과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예약해 주었다. 정작 나는 3년 연속으로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태주는 여러 번 나를 설득했다. 주한 씨, 당신은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지. 그들의 부속품이 아니라고. 나는 매번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혈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나는 항상 환상에 빠져 있었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희생하면 그들의 아주 작은 진심과 사랑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오늘까지 새언니가 전화로 네가 와서 밥 해야지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말투는 동생에게 상의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하인을 부르듯 너무나 당연하고 오만하게 가슴속에 익숙한 통증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다. 30년간 억눌려왔던 서러움, 분노, 억울함이 마침내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내 온몸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윤곽을 그렸다. 저 창문 너머에는 아마도 따뜻한 가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날 저녁상이 있겠지. 나는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황무지였다.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순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미친 듯이 내 머릿속을 점령했다. 포기하자. 차 돌려서 집으로 가자. 나와 태준의 집으로. 그 생각은 작은 불씨처럼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다. 나는 친정이라는 정겨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차는 결국 이 시간 후에 그 익숙하고도 낯선 동네로 천천히 들어섰다. 나는 차를 돌리지 않았다. 30년의 관성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나를 이 마지막 길까지 밀어붙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무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친정 마당에는 모르는 번호판의 차들이 가득했다. 거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웃음소리, 화투치는 소리, TV 소리가 뒤섞여 마치 시장 바닥 같았다. 나는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와 조카 선물을 들고 태준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다.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 대한 반가움이 없었다.
오직 지각한 배우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한 심사와 기다림뿐이었다. 아무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고 아무도 오는 길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새언니 민정이 소파에서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과장될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슬리퍼를 끌고 나에게 다가왔다. 걸어오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제야 오셨네.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배고파서 난리 났는데. 그녀는 다정하게 내 팔짱을 끼려 했지만 나는 무표정하게 몸을 비켜 피했다. 나는 손에 든 선물 꾸러미를 현관 신발장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거실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민정을 무시하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새언니, 아까 전화로 말한 대하랑 꽃게, 그리고 이 수십 명의 음식값은 누가 내는 거죠? 민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늘 순종적이던 내가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두어 번 굴러가더니 이내 바보인 척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주하나, 그걸 왜 물어?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설날이잖아. 그냥 다 같이 즐겁게 보내면 되지. 한 가족? 나는 그 세 글자를 되뇌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때 엄마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그녀는 새로운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있어 화사해 보였다. 그녀는 자애로운 표정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애로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하나, 너 왜 그러니? 오자마자 새언니한테 화를 내고 새언니 혼자서 이 많은 친척들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네가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 힘 좀 더 쓰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또 그 소리다.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희생해야 한다. 나는 엄마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컸는지 엄마가 휘청거렸다.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내 차가운 시선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익숙하거나 낯선 얼굴들을 훑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네, 제가 잘 나가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 헌옷만 입어야 했던 딸이었고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버티며 새 옷 한 벌 못 사 입었던 동생이었고 취업 후에는 모든 저축을 탈탈 털어 오빠 집 사주고 결혼시켜야 했던 호구였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여러분 온 가족의 고급 선물을 사다 바쳐야 했고 심지어 여러분이 여행 가는 것까지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물주였고요. 그래서 오늘도 5시간 동안 길에서 시달린 후에 수십 명의 식재료를 제 돈으로 사서 혼자 부엌에 들어가 이 설날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당연하다고 부르나요? 내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친척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감출 수 없는 충격과 구경하는 재미에 신이 난 표정이었다.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검붉어졌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새언니 민정이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가장 먼저 튀어나왔다. 주하나, 너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헛소리라고요? 나는 냉소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열고 화면을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새언니가 건 부재중 전화 30통, 아직 따끈따끈한데요? 온 식구 수십 명이 너 하나만 기다린다는 그 녹음 다시 틀어드릴까요?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예감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착취했던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다. 새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변했다. 아주 볼만했다. 오빠 주역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늘 침묵과 권위의 역할을 하던 아버지는 지금 쇠처럼 굳은 얼굴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마치 내 몸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화기애애해야 할 설날 저녁 식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내 손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상처가 드러났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설날 저녁 식사 자리에 공개 처형, 남편의 강력한 가세로 분위기는 완전히 찢어졌다.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주하나, 네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명절인데 집안 좀 조용히 넘어가게 할 수 없어? 너 일부러 엄마 속 뒤집으려고 작정했어? 조용히요? 나는 냉소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 편하게 조용한 게 저 혼자 속 터지고 소처럼 일하고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거라면 그런 조용함은 저도 사양이에요. 아빠의 검게 가라앉은 얼굴은 이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거만한 말투로 꾸짖었다.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라더니 어쩜 이렇게 점점 철이 없어지니? 너 아직도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긴 하는 거냐? 철이 든다는 거요?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다. 철이 든다는 것의 대가가 당신들의 꼭두각시로 사는 거라면 저는 평생 철들지 않겠어요. 내 말은 칼이 되어 온정으로 포장된 위선을 완전히 베어버렸다. 새언니 민정은 상황을 보고 즉시 전략을 바꿔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속눈썹에 맺혔다. 그녀는 돌아서서 오빠 주혁의 팔을 잡고 울먹이며 하소연했다. 여보, 당신 동생 좀 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뭘 바란다고. 계속 침묵하던 오빠 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짙은 비난의 어조로 말했다. 주하나, 이제 그만 좀 해.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든가. 왜 굳이 이렇게 친척들 다 있는 데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해? 나는 오빠를 보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감싸고 양보했던 친오빠. 지금 그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체면을 위해 내 반대편에 서서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그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 내가 오빠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그럼 내 체면은 누가 세워줬는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통장 잔고가 오빠 집 대출금 때문에 0이 됐을 때 오빠는 내 체면 생각해 준 적 있어? 내 연차가 오빠네 가족 제주도 여행 때문에 사라졌을 때 내 체면 생각해 줬어? 내 시간이 당신들 때문에 이 설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데 쓰여야 할 때 그때는 내 체면을 생각해 줬냐고. 이게 대체 뭔데? 오빠 말해봐. 이게 뭐냐고. 주혁은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내 남편 태준이 고급스러운 선물 몇 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대치 상황을 보고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게 변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장 내 곁으로 걸어와 내 외투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가볍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뒤로 보호했다. 말은 없었지만 힘이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태주는 선물을 한쪽에 내려놓고 차분한 눈빛으로 모두를 훑어본 뒤 엄마와 아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아버님, 어머님, 길이 너무 막혀서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주한 씨가 오후부터 속이 안 좋았는데 계속 참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퇴로를,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체면을 차릴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새언니 민정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비꼬는 투로 중얼거렸다. 속이 안 좋아? 아까 기세등등한 걸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제 아내의 건강 상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좌중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다들 식사를 기다리시는 걸 압니다. 주한 씨 몸이 안 좋으니 이 설날 저녁은 이렇게 하죠. 제가 밖에 나가서 대접하겠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고급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둬서 큰 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태준의 말은 조용한 거실에 터진 폭탄과 같았다. 그는 비난도 다툼도 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나를 요리사의 신분에서 구해냈다. 동시에 탐욕스러운 친정 식구들에게 거대한 난제를 던져주었다. 가느냐, 마느냐. 그것은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친정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가격이 매겨진 가족에 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엄마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과분한 대접에 놀라면서도 애써 사양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빠르게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정겹게 두드렸다. 아이고, 태준이, 자네 정말 너무하네. 명절인데 어떻게 자네 돈을 쓰게 해. 그리고 밖은 얼마나 비싸.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집에서 먹는 게 더 정겹지. 새언니 민정의 눈에서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맞아. 가족은 집에서 먹어야 분위기가 살죠. 그리고 밖에 식당 음식이 우리 주한이 음식 솜씨만 하겠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 맛은 못 내죠. 오빠 주혁도 방금 전에 비나는 온데간데 없이 웃는 얼굴로 태준에게 말했다. 매제, 몰라서 그래. 내 동생이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였잖아. 손재주가 좋아서 가족들한테 요리해주는 걸 좋아해. 그게 개낙이야. 나는 그들의 이중적인 합창을 들으며 속이 뒤집히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다. 낙, 현모양처?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자 가장 악독한 족쇄가 되었다. 그들은 내가 공짜로 일하길 바라면서도 태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태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들의 속셈을 전혀 모르는 듯 그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아, 그렇군요. 다들 집밥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조작했다. 주한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요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5성급 호텔 셰프님과 연락을 해뒀습니다. 출장 요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식재료 목록은 이미 보내드렸고 가장 신선한 최고급 재료로 준비해서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편하게 드시면서 주한 씨도 힘들지 않으니 일석이조죠. 다만 셰프님 출장비, 특히 설날 저녁 추가 수당이 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비용도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새언니와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들은 태준에게 이런 수가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민정이 가장 먼저 참지 못하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태준 씨, 그건 안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 무슨 셰프를 불러. 우리 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도 거들었다. 맞아, 맞아. 밖에 요리사 음식은 기름지고 짜기만 하지. 우리 딸이 해준 것만큼 안심이 되겠어? 주하나, 네가 그냥 조금만 참고 잘하는 요리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 이 많은 친척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 가족끼리 얼마나 좋아. 간단하게 몇 가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얼음 송곳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화기애애함을 꿰뚫었다. 엄마, 새언니, 두 분이 말하는 간단하게 몇 가지라는 게 제가 5시간 동안 길에서 시달리고 속이 쓰린 상태에서 이 방에 있는 수십 명을 위해 킹크랩을 포함한 푸짐한 설날 음식을 혼자 다 만들라는 건가요? 그리고 제 남편이 그 모든 식재료 값을 내고요. 이게 그 뜻인가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질문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계속 침묵하던 아버지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적인 말투로 내게 최후의 심판을 내렸다. 주한이,
네가 시집 잘 가서 능력 있으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오빠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 새언니 혼자서 이 집안이라고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네가 시누이로서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효도, 당연한 것. 그 두 단어가 내 친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애착과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내 눈빛은 그 순간 완전히 차가워졌다. 이 집은 뿌리까지 썩었다. 오늘 나는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한 장의 등기부등본, 20년 묵은 편애의 빚을 폭로하다. 아버지의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찔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죽는다.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실망했을 때 남는 것은 냉담한 뿐이었다. 나는 태준을 보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며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 힘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자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색된 문서가 나왔다. 나는 그것을 거실 중앙의 값비싼 원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가벼운 소리가 났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 문서에 쏠렸다. 내 목소리는 한치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지만 묵직한 종처럼 모두의 마음에 울렸다. 아빠, 엄마, 오빠, 새언니, 제가 효도하고 돕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 오늘 친척들 다 계신 김에 이 빚을 확실하게 계산해보죠. 가장 가까이 있던 새언니 민정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먼저 그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문서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의욕으로 가득 찼. 등기부등본? 누구 건데?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얼굴이 이미 창백해지기 시작한 엄마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건 외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아파트예요. 나는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서럽게 크는 게 마음 아프다고 나중에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유언으로 할머니 명의의 유일한 집, 서울 중심가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저 개인에게 증여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제가 딸이고 언젠가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니 이 집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오빠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주하나, 너 무슨 헛소리야.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네 외할머니가 언제 너한테 집을 줬다고 그래? 여기서 없는 말 지어내지 마.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과 공증사무소의 직인을 가리켰다. 증거는 산처럼 확실했다. 외할머니는 두 분이 이럴 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두 분 몰래 모든 절차를 미리 끝내놓으셨죠.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공증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직접 바꿔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결국 오빠의 신혼집이 됐죠. 두 분은 새언니에게, 모든 친척들에게 이 집은 당신들이 오빠에게 사준 거라고 말했고요. 오빠 주역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고 다시 부모님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새언니 민정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가 시집 올 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자산인 신혼집이 사실은 내 명의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평온한 어조로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렸다.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였어요. 그동안의 재개발 보상금과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 가치는 최소 15억이 넘어요. 저는 그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가족이라는 정을 생각했으니까요. 한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나는 눈을 들어 부모님, 오빠, 새언니의 얼굴을 칼날 같은 시선으로 차례로 훑었다. 이 15억으로 산 효도와 도움, 이제는 좀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버지가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는 극도의 분노로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내 코를 가리켰다. 내 외할머니는 너한테 집 준 적 없어. 그 집은 우리가 주혁이한테 준 거야. 너 오늘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재산 횡령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오는 냉소였다. 나는 태준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칭찬과 지지였다. 그는 이 싸움을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빚을 내 손으로 직접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덕적 심판과 법적 위협, 이중의 반격. 아버지의 고함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친척들은 숨을 죽였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엄마는 상황을 보고 즉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주하나, 내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 오빠가 그때 결혼해야 하는데 집이 없어서 아가씨가 시집을 안 오려고 했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내 오빠가 평생 총각으로 늙는 걸 보고만 있겠니?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무정함을 탓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은 이미 쇠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볼 수 있어요. 나는 또렷하게 두 글자를 내뱉었다.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 15억은 외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재미천이었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걸 오빠에게 주면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심지어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제게 손을 벌렸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새언니 민정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아파트가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한 암사자처럼 달려들어 내 손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빼앗으려 했다. 이 집은 나랑 상관없어. 이건 너랑 내 부모님 문제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그녀의 손이 나에게 닿기도 전에 더 강한 손에 단단히 붙잡혔다. 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내 앞에 서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새언니, 진정하세요. 그는 민정의 손을 뿌리치고 굳은 얼굴의 부모님과 주혁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원본과 당시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친필 유언장, 그리고 공증사무소의 모든 공증서류 원본 스캔 파일은 이미 제 변호사팀에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한 씨가 이 아파트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두 글자는 바늘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를 찔렀다. 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향해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하나,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 집을 기어이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야. 나는 공포와 나약함으로 가득 찬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그저 좀 더 공평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간단해. 선택은 두 가지야. 첫째, 현재 시장 가격으로 나에게 15억을 보상해. 둘째, 이 일을 크게 벌여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집안이 어떻게 딸을 착취하고 외손녀의 재산을 횡령했는지 알게 하는 거지. 미쳤구나. 아주 미쳤어.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넌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돈에 미친 년이야. 나는 그의 분노에 맞서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빠,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당시 유언장을 숨기고 제 명의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이미 횡령죄에 해당돼요. 제가 정말 이 일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그건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친척들이 부모님을 보는 눈빛은 구경거리에서 심사, 경멸, 그리고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태준이 그 순간 적절하게 말을 보탰다.
게다가 제 아내는 유명 IT 대기업 임원으로 중공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언론에 알려져 사회 뉴스가 된다면 공기업에 다니는 주혁 씨의 평판과 앞날에도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 말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오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철밥통과 소위 말하는 체면이었다. 나는 그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우리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변호사가 있으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능력이 있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그들이 진 게임이었다. 설날 저녁 식사는 청산의 장이 되고 친척들의 민심은 돌아섰다. 아버님과 오빠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던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심지어 법과 여론이라는 무기까지 사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원군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입이 가벼운 큰 고모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언니가 좀 말해줘요. 주한이 저것 좀 봐요.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우리가 30년 동안 키웠더니 저러는 애도 모르는 것을 키웠어. 큰 고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가와만 사성인데 너무 따지지 말라고 입을 때려 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선수쳤다. 나는 엄마를 보지 않고 큰 고모에게 시선을 돌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큰 고모, 작년에 환갑이셨죠? 큰 고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하니? 그럼 이것도 기억하시겠네요. 3년 전에 오빠랑 새언니가 고모 환갑잔치 성대하게 해드린다고 호텔에 수십 명 예약해놓고 결국 모든 식대는 고모가 내셨잖아요. 두 사람은 고모 잔치를 핑계로 친척들 축의금은 다 챙기고 고모한테는 한 푼도 안 드렸고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큰 고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당황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위의 친척들도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그들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새언니 민정이 급하게 나서서 반박했다. 주하나, 여기서 없는 말 지어내지 마. 우리가 언제? 없는 말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친척인 왕 아저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왕 아저씨, 기억나세요? 저번에 아저씨 입원하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병문안 다녀오셔서 저한테 아저씨네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1,00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아저씨께 대신 전해드린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저씨는 그 돈 한 번도 못 받으셨죠? 오히려 저희 오빠네 집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그 1,000만 원으로 산 거라고 들었는데요. 지목당한 왕 아저씨는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고 이미 소뚜껑처럼 검어진 아빠의 얼굴을 보더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청산의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셋째 이모 아들 대학 갔을 때 오빠가 새 컴퓨터 사준다고 저한테서 80만 원을 가져갔죠. 근데 이모 아들이 받은 건 뭐였죠? 30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였잖아요. 또 작은 이모, 저번에 휴대폰 바꾸고 싶다고 하셨을 때 새언니가 선뜻 자기가 사주겠다고 제가 최신 아이폰 사주게 하겠다고 했죠. 근데 돌아서서는 자기가 쓰던 험폰을 이모한테 주고 새 폰은 자기가 가졌고요. 내가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친척 한 명의 얼굴이 굳어갔다. 내가 한 가지씩 폭로할 때마다 부모님과 오빠 부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 내 선의를 이용해 이 친척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기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러운 짓을 했던가. 오늘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껍질을 한 겹 한 겹 모두 벗겨낼 것이다. 오늘 이 수십 명의 설날 저녁 식사. 새언니는 입만 열면 제가 대하와 꽃게를 사오고 저 혼자 다 만들라고 했죠. 그 뒤에 숨겨진 인정의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의 눈에는
저 주한이가 지불하는 것은 영원히 당연한 건가요? 거실에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그들을 편드는 사람이 없었다. 구경이나 하던 친척들은 이제 부모님 가족을 경멸과 거리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들은 마침내 이 집안의 탐욕이나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태준이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사람들 평소에 당신네 집에 이용당한 게 많아서 속으로 불만이 많았을 거야. 내 마음속에 전례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다. 묵은 원한을 푼 통쾌함, 족쇄에서 벗어난 통쾌함이었다. 30년의 서러움과 억압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다. 눈물이 그 순간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눈빛을 다시 단단하게 다졌다. 나는 알았다. 가장 힘든 싸움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새언니의 함정, 나의 절지반격, 친척들의 배신으로 새언니 민정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그녀는 주위의 경멸과 소외감이 가득한 시선을 보며 눈물과 억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더니 눈빛이 갑자기 독해졌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주하나, 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그냥 내가 질투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시집 잘 가서 너처럼 밖에서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질투나서.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복 누리는 게 질투나서.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들로 나를 망신 주는 거잖아. 넌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녀의 논리는 터무니없이 우스웠다. 나는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내가 새언니를 질투한다고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제 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연말 성과는 새언니 연봉보다도 많아요. 저는 출장 갈 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비즈니스석을 타요. 회사에서는 차도 제공해주고 곧 스톡옵션도 받을 예정이고요. 새언니, 말해봐요. 제가 뭘 질투하죠? 설날 저녁 식재료 하나도 시누이 등쳐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처지를 질투할까요? 내 말은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와 같았다. 민정은 내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교활한 눈에 더위만만한 음흉함이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너 돈 많다며? 너 능력 있다며? 우리 오빠가 저번에 내 일 때문에 부장님한테 엄청 깨지고 연말 성과급까지 깎였어. 이 손에 네가 배상할 거야, 안 할 거야? 휴대폰에서는 오빠 주역이 울먹이며 불평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 주한이 때문이야. 무슨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장님이 맨날 나만 불러서 뭐라고 하고 내 연말 성과급. 그것은 오빠가 얼마 전 투자에 실패하고 내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불쌍한 척하며 걸었던 전화였다. 민정이 몰래 녹음해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모든 친척들에게 내가 내 직위와 인맥을 이용해 오빠를 괴롭히고 모함했다는 것을 암시하려 했다. 그 속셈이 실로 악독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녹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눈을 피하는 오빠를 평온하게 쳐다봤다. 오빠, 지금 오빠랑 새언니는 내가 IT 대기업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오빠네 공기업에 오빠를 모함했고 그래서 연말 성과급이 깎였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주역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 네가 아니면 누가 멀쩡한 사람을 부장한테 욕먹게 하고 성과급을 깎이게 하겠어.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의 미소를 더욱 차갑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대체 어느 공기업 부장님이 직원의 가정사 때문에 이유 없이 연말 성과급을 깎는지 경찰이 와서 조사하게 하자고요. 통화 기록, CCTV, 모든 관련자들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만약
마지막에 두 사람이 여기서 거짓말로 저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결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태주는 이미 알아차리고 112에 전화하는 신용을 했다. 민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그저 이 녹음으로 나를 겁주고 친오빠를 박해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을 뿐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 줄은 몰랐다. 이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일이니 조사하면 바로 들통날 것이다. 나는 그녀의 당황한 눈빛을 보며 불에 기름을 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최근에 헤드헌팅 회사 몇 군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중 한 곳은 아주 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곳인데 마침 오빠의 전공과 경력에 딱 맞는 자리가 하나 있대요. 연봉은 지금의 최소 300고요. 제가 그쪽으로 이직하면서 오빠를 데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혁의 눈이 순간 밝아지는 것을 보며 화제를 전환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현재 이 집안의 부정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단절해야 해요. 어떤 회사도 가정 문제에 발목 잡히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직원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내 말은 위협이자 유혹이었다. 나는 날카로운 칼을 주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정, 그리고 이 흡혈귀 같은 가족과 계속 묶여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위태로운 철밥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끊고 나와 함께 연봉 수억 원의 유망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지는 아까의 15억보다 더욱 치명적이었다. 가족의 정은 완전히 찢어지고 주혁의 마지막 선택. 내 말은 주혁과 민정 사이의 취약한 동맹을 완전히 파괴하는 정밀 유도탄과 같았다. 민정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주혁에게 달려들어 미친 사람처럼 그의 팔을 흔들며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주혁 씨, 당신 감히 나를 배신해? 이 집을 배신해? 당신이 누구 아들인지 누구 남편인지 잊었어? 당신 오늘 저녁 말 들으면 나랑 이혼이야. 아들 데리고 떠나서 평생 못 보게 할 거야. 엄마도 달려들어 주혁의 다리를 붙잡고 애간장이 끊어지듯 울었다. 주혁아, 너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이 집은 정말 끝이야. 엄마한테는 너 하나뿐인데 엄마를 버리면 안 돼. 아버지는 쇠처럼 굳은 얼굴로 전례 없이 흉포한 눈빛으로 주혁을 노려봤다. 그 눈빛은 마치 네가 감히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주혁은 세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를 보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고 위험 있는 얼굴의 아버지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차갑게 서 있는 내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고통, 갈등, 나약함, 그리고 아주 작은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온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말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오빠, 마지막 선택권을 줄게. 첫째, 오늘 오빠랑 새언니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나와 태준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동안 나에게 가했던 모든 착취와 요구를 인정해. 동시에 15억 가치의 아파트 지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서로 상관없이 살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소개해줘서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게. 둘째, 법정에서 보자. 아파트 문제, 그동안의 모든 계좌 이체 기록이 법정 증거로 공개될 거야. 그때가 되면 오빠가 잃는 건 지금의 직장과 명성뿐만이 아닐 거야. 엄마가 비통하게 외쳤다. 주혁아, 걔 말 들으면 안 돼. 걔는 널 망치려는 거야. 주혁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보며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주하나, 꼭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야겠어? 나는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오빠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오빠가, 새언니가, 이 집이, 당신들 모두가 나를 오늘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거야. 이건 오빠가 오빠 인생을 위해 내리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야. 태준이 적절한 시점에 앞으로 나와 탁자 위에 2개의 서류를 올려놓았다.
하나는 인쇄된 변호사 내용 증명 초안이었고 거기에는 모든 소송 청구가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 헤드헌팅 회사에서 보낸 공식 로고와 연봉 범위가 적힌 채용 의향서였다. 하나는 지옥을, 다른 하나는 천국을 상징했다. 주역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몇 초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눈을 그는 문어처럼 자신에게 매달려 있던 민정을 세게 밀쳐냈고 다리를 붙잡고 있던 어머니에게서도 벗어났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언제나 거만했던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수치심과 해방감이 뒤섞인 갈라진 목소리로 힘들게 말했다.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주하나. 아파트, 내가 보상할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 민정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엄마는 눈을 뒤집고 분노에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쇠처럼 검게 굳어 있었다. 그가 주역을 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마침내 선택을 내린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에는 조금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난 뒤의 거대한 피로감과 해방감뿐이었다. 이 집은 마침내 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에필로그. 주역의 타협은 소동을 끝내지 못했다. 오히려 민정의 더 광적인 보복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설날 저녁 식사는 결국 파투가 났고 나와 태주는 1초도 더 머물지 않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주역을 포함한 친정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나는 일이 일단락될 줄 알았지만 민정의 파렴치함과 광기를 과소평가했다. 그날 밤 그녀는 만취 상태로 친척 단톡방에서 나를 온갖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부모님의 수심 가득한 얼굴, 자신이 눈물 흘리는 사진과 함께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다. 충격. 대기업 여성 임원, 재산 뺏으려 설날에 오빠 무릎 꿇리고 부모님은 위독.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나는 엄청난 인터넷 악플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내 이름은 여러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나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태어났다. 태준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컴퓨터를 켜서 준비해둔 모든 것을 공개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할머니의 유언장 공증 서류, 부모님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가 집에 송금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은행 거래 내역을 첨부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가 편집한 녹음 파일이었다. 새언니가 내게 요리를 명령하는 오만한 목소리, 엄마가 오빠 집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아버지가 효도를 강요하는 질책, 오빠가 투자 실패 후 돈을 빌려달라며 읍소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사람의 민낯이 그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에 나는 한 줄의 글을 덧붙였다.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비방과 사이버 불링에 맞서 사실로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여성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량함에는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반격이 미덕입니다. 이 입장문은 원자폭탄처럼 인터넷을 강타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민정의 계정은 분노한 네티즌들에게 점령당했고 그녀와 오빠의 신상은 낱낱이 파헤쳐졌다. 부모님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 모습이 기자들에게 찍혀 또 다른 헤드라인이 되었다. 친정은 온 국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얼마 후 주역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가정사가 폭로되어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다 결국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했다. 민정은 인터넷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 했다. 부모님은 망신을 당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했다. 그는 울면서 내게 애원했다. 주하나, 제발
우리가 화해했다고, 오해였다고 입장문 하나만 내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어.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듣고 전례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새언니, 아빠, 엄마, 당신들 모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명예와 삶을 망가뜨린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사실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 목록에 넣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었다. 여론과 법의 압박 속에서 친정은 마침내 완전히 굴복했다. 주혁은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15억을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원래 내 것이었던 그 집을 팔고 사방에서 돈을 빌려 겨우 그 돈을 마련했을 것이다. 마지막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에 있는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 사진, 대화 기록을 깨끗하게 삭제하는 것이었다. 30년간 나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마침내 내 손으로 끊어졌다. 나는 이 사건으로 몰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결단력과 이성적인 대처는 회사에서 더 많은 존중을 받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치열하고 소모적인 삶에 지쳐 있었다. 보상금을 받은 후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돈과 나의 전문 능력, 인맥을 합쳐 태준과 함께 새로운 기술 회사를 차렸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운 연인이 되었다. 내 삶은 마침내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끝없는 전화도, 당연한 요구도, 숨 막히는 도덕적 강요도 없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따뜻함을 누렸다. 가끔 먼 친척들을 통해 친정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주혁과 민정은 이 일로 완전히 틀어져 서로를 비난하다 이혼했다고 한다. 주혁은 직장을 잃은 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 아이를 힘들게 키운다고 했다.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고 친척들 사이에서 체면을 완전히 잃어 우울하게 지내신다고 했다. 이 소식에 내 마음은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심은 원인의 결과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때 비굴하고 참고 애원하고 서러워했던 주아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막혔던 설날 전날 밤에 완전히 죽었다. 그 자리를 자신감 있고 강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새로운 내가 대신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소리 없이 말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마지막 이야기, 나의 새해, 나의 새로운 삶. 시간이 흘러 다시 3년이 지났다. 창밖에는 새해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막 돌이 지난 딸을 안고 따뜻한 창가에 앉아 은빛으로 뒤덮인 세상을 바라봤다. 딸의 이름은 아나, 평안의 안자를 땄다. 부엌에서는 태준이 우리를 위해 푸짐한 설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나를 위해 끓인 따뜻한 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어떤 방의 전화도 재촉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몇 년 전 그 설날 전날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나만의 작은 가정을 가졌다. 따뜻하고 평안하고 견고한 우리의 새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고 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일의 즐거움을 찾았다. 나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3년 전에 그 참고 살던 나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주안에게 그날의 용기에 고마워. 네가 옳았어.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죄책감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편지를 다 쓰고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이것은 과거의 나와 맺는 완전한 화해였다. 태준이 마지막 요리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내 뒤에서 가만히 나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주한 씨,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는 고개를 숙여 딸 아나의 뺨에도 입을 맞췄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딸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살짝 젖었다.
창밖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나 세상을 밝혔다. 나는 알았다. 이 빛, 이 따뜻함, 이 행복은 내가 내 손으로 쟁취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나는 마침내 내가 가장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요구하신 바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 배경을 한국어로 완전히 전환하고 번역 및 각색했습니다. 원문의 분량이 매우 길어 원문의 핵심 갈등과 줄거리를 유지하며 한국 독자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서를 편애했다. 내가 6시간 동안 힘들게 차린 설날 음식상을 그가 좋아하는 탕수어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엎어버렸다. 천안 청소부 주제에 우리 소리 먹는 거 잘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동서는 연약한 척하며 말했다. 전 괜찮아요, 아버님. 아무거나 배만 채우면 돼요. 신우이는 착한 척 나섰다. 새언니,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앞으로 저희 집 주말 청소 새언니한테 맡길게요. 한 번에 5만 원 드릴게요. 나는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것도 이 지방에서 업계 1위인 회사라는 것을.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온 것은 아직 집 대출금에 허덕이는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시아버지를 우리 별장으로 모셔와 편히 지내게 해드리려던 것이었다. 6시간 동안 15가지의 호텔급 요리를 차려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남편 정수빈이 가족들을 식탁으로 불렀다.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서민지,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깜짝 놀라 상을 다시 훑어보았다. 사내 진미, 술과 음료, 식기와 자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뭐가 잘못됐나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던졌다. 왜 민소리가 좋아하는 탕수어는 없냐? 민소리는 동서다. 그녀는 외모가 출중하고 직장도 번듯하며 정씨 집안의 아들 둘을 낳아주어 시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남편은 내가 고생한 것을 알기에 급히 설명했다. 소리가 탕수어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내일 해줄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내까지 천한 청소부가 우리 소리 식사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동서는 연약하게 말했다. 전 괜찮아요. 배만 채우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애틋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소리가 너무 착해서 무시당하는 거야. 아빠가 내 편 들어줄게. 그러더니 그는 상에 유일하게 있던 만둣국 그릇을 들어 바닥에 엎어버렸다. 나 혼자 북쪽 출신이라 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었다. 그렇게 천한 게 좋으면 주워서 먹어라.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어른 공경도 정도가 있지.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는 건 어느 시대 발상인가. 나는 일단 반박하지 않고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했다. 남편은 보다 못해 소리쳤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놈이라며 윽박질렀다. 시누이가 나섰다. 새언니, 아빠한테 사과해요. 그럼 저희 집 청소 맡길게요. 5만 원 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전문팀이 출동하는 기업형 청소업체다. 5만 원으로는 화장실 하나 청소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내가 진짜 기분 나쁜 것은 나를 돕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편드는 그의 태도였다. 시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오늘 밤 어떻게든 탕수어를 구해와 우리 집안의 공신인 소리를 홀대할 순 없어. 한겨울 설날 밤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생선을 구해오라니. 남편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내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소리쳤다. 혜수야, 소정아, 너희들 결혼할 때 형수가 1억씩 보태준 거 다 잊었어? 시동생 정혜수가 비꼬았다. 그때 형수 돈 5억 있다면서 1억만 줘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걸 고마워해야 해? 시누이 정소정도 비웃었다. 듣자 하니 새언니 자기 남동생한테는 집 사라고 5억을 줬다던데? 친남매보다 남이 더 중요하네? 6년 전 내가 청소회사를 창업하려 할 때 시아버지는 막내 아들 결혼 자금으로 우리에게 3억을 요구했다. 남편이 곤란해하자 내가 1억을 주기로 했고
시누이도 공평해야 한다며 1억을 달라고 졸랐다. 결국 창업 자금이 부족해져 친오빠에게 5억을 빌렸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회사를 차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친정오빠 등골 빼먹는 여자라며 남편을 조종했다고 몰아갔다. 시아버지는 내가 탕수어 대신 생선찜을 한 것이 정씨 집안의 내년 운수가 막히라고 저주한 것이라며 화를 냈다. 시누이는 악의적으로 말했다. 오빠, 애들 유전자 검사나 해봐. 그 5억 오빠 돈이 아닐지도 몰라. 남편은 분노로 몸을 떨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시누이는 천한것에게 사과할 수 없다며 버텼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려 하자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때렸다. 마누라 말만 듣고 애비를 잊은 놈.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나를 때리려 했다. 남편이 내 앞을 막아서자 아버지는 아들의 코피가 터지도록 또 때렸다. 남편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내 자랑을 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민지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자예요. 우리가 빌린 5억으로 청소회사를 차렸고 민지 덕분에 돈을 벌었어요. 동생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형, 꿈깨. 청소에서 수억을 번다고? 차라리 노벨상을 탔다고 해라. 시아버지는 냉소했다. 결국 돈 빌리러 온 거였군. 우리 정씨 집안 재산,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거절하면요? 동서는 온화하게 나를 설득하려 했다. 새언니, 어른이시잖아요. 우리가 양보해야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례지만 저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차라리 아버님이 저한테 양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화나면 어르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들들에게 남편을 붙잡게 하고 여자들에게는 나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2년 무릎 꿇어.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웃기시네. 시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남편은 붙잡혀서 소리만 질렀다. 나는 나를 붙잡고 있는 시누이와 동서를 가볍게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내가 성격 안 좋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시동생과 시누이 남편이 의자를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시아버지도 몽둥이를 들고 합세했다. 내가 포위된 순간 남편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소리쳤다. 다들 그만둬. 내 마누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 자신을 찌를 거야. 모두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저 못된 청소부가 내 아들한테 흑마술을 걸었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한밤중에 허리를 삐끗해서 못 움직이셨을 때 제가 출장 가고 동생들은 학교에 있었죠. 그때 민지가 아버지를 업고 일키에무를 걸어서 택시를 잡아 시내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혜수, 소정아, 너희들 학비 대준 게 누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앞으로 아버지 부양은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하자고 선언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인 조미애 씨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채용한 환경미화원이었다. 그녀는 막 만든 탕수어 한 접시를 들고 와 있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가 고맙게 받으려는 순간 동서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안 먹어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귀한 몸이라 수입산 신선한 생선만 먹는다. 당신네 연못에서 키운 더러운 생선은 치워. 조미애 씨는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애 씨, 제가 댁에 가서 설날 밥 좀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서 대표님, 환영합니다. 남편도 우리를 따라 나섰다. 시누이는 뒤에서 끼리끼리 논다며 비웃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당장 내 마누라 시켜서 민소리한테 200만 원 보내라고 해. 우리가 밥값 계산해야 하니까. 알고 보니 동서가 낸다고 했던 식당 밥값을
내가 내라는 것이었다. 내가 탕수어를 안 해서 생긴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이 일은 종갓집 사단까지 번졌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끼고 시누이는 링거를 맞으며 들것에 누워 내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종친들은 모두 나를 비난했다. 남편이 내 편을 들자 종친 어른들은 남편을 족보해서 파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조미애 씨와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지 씨는 좋은 사람을 외치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시댁 식구들의 위선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때 면장님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잡았다. 서 대표님,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면장님의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그저 청소부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청소 용역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내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집 대출금을 언제 갚아줄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이제 그 기회는 날아갔다고 잘라 말했다. 동서 민소리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었다. 그래봤자 청소부 대장이잖아. 더러운 청소부들이랑 어울리기나 해. 그녀는 시아버지가 사준 차를 몰고 떠나려 했다. 시누이가 그녀를 붙잡고 소리쳤다. 민소리 어젯밤 밥값 아직 계산 안 했잖아. 도망가려는 거야? 그 순간 민소리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고 시누이를 치고 말았다.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민소리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감옥에 갔다. 시동생 정혜수는 식당 밥값을 떼먹으려다 망신을 당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결국 시동생과 시누이 남편은 일자리를 잃고 우리 회사에 와서 임원 자리를 달라고 조르고 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가끔 내게 문자를 보낸다. 사랑하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주겠니? 나는 그를 바로 차단했다. 역시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